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슨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오랫동안 변화를 좀 시도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획일화된 입시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교육 시스템의 배울 점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중요성, 그리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대학 입시 시스템은 오랫동안 그 표준화된 시험과 정량적인 평가에 의존해왔죠. 수능 점수와 내신 등급이 학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면서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렇게 공부만 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기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요, 학생들의 70% 이상이 수능 준비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가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솔직히 제 눈에는 그냥 대학 잘 가자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평생 가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단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은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이건 거의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친구들의 성장통을 막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치명적일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을 단순히 숫자를 평가하는 것의 위험성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국 입시를 했던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은 아직도 이런 평가 기준에 못 벗어나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 대학 입시를 비슷하게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우리 입시 시스템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는 당연히 한국의 역사와 배경이 관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960년부터 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교육은 사회적 이동의 주요 수단이 되었고요. 대학 졸업장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쟁 중심의 교육 문화가 형성이 되었죠. 예를 들어 강남 개발과 대치동의 교육 열풍은 이러한 형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교육이 마치 투자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 된 거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학생의 창의성과 비판적인 사고의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학생이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독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을 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는 미래가 사회에 요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나라는 눈치 문화로 대표되는 그 따라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독창성을 억압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학생의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학생한테 제가 이 친구는 무료 인턴십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 학부모님이 교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학생이랑 뭘 같이 하냐, 돈을 받는 게 아니고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눈치 보고 따라하는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겁을 먹는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정신건강 측면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극심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 학생들은 번아웃을 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요, 청소년의 우울증 및 불안 장애 발생률이 30% 이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학업 성취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그리고 성장에도 큰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좋은 성적을 얻어내기 어려운 현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요. 통계청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요, 상위 20%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요, 하위 20% 가구의 약 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부유한 학생들은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영상을 만든 이유도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5배의 지출이 5배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배고프고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더 열심히 살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친구들이 조금만 더 느껴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뽑지 굳이 그 5배를 넣어서 5배를 얻지 못하는 친구들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Need Blind Admission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고요. 1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요한 대학에서도 이런 걸 시행하고 있고요. 이게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결과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표준화된 시험이 거의 없고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초점으로 맞춥니다. 오히려 학생보다는 교육이라고 하면 교사들은 거의 다 석사 학위를 필수로 요구를 하고요. 높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 1970년도 교육 개혁 이후로 평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핀란드 교육의 철학은 한마디로 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요, 고등학교 단계에서 다양한 트랙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업 고등학교라든지 상업 고등학교 및 직업 교육을 중점으로 다루는 학교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학생들의 어떠한 자신의 진로에 맞게끔 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최근 일본의 하버드 대학 입학수가 증가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2018년도에는 약 한 10명 정도 했지만 2020년도, 2021년 이후에는 20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일본 교육이 국제적 감각이랑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반토막이 난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나라죠. 캐나다는 학생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면서요. 모든 학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협업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제가 캐나다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work experience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무조건 내가 11학년 때 한 직업을 찾아서 무조건 가서 내가 한번 일을 하고 job shadowing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이제 조금 테이스팅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요, 캐나다는 다문화 사회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이 되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솔직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버드 대학에 한 5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요. AI, 빅데이터 같은 기술 발전은 기존 직업 구조와 산업 환경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세계 경제 포럼이죠. WEF의 미래 직업 보고서 2020년에 따르면요. 향후 5년 내에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변화하는 직업시장의 교육은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미래는 그리고 진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은요. 단순히 지식의 암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것보다 GPT한테 먼저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는 창의성, 융합적 사고, 협력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근데 거기다가 심리학, 여러 가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융합되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하고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은 이제 정말 한강 작가처럼 하나만 굉장히 열심히 팔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따라 만드는 거를 좀 그만해야 되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교육의 문제점에 치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율주행을 더 잘하는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테슬라 같은 회사를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 인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한 세계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국내 중심적이죠.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것에 대한 한계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는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정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교육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화, 역사, 그리고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학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는 정말 해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커리큘럼 안에서는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경 문제거든요. 그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같은 인류가 무조건 미래에 직면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감과 해결 의지를 가진 인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한국에서의 학교 교육에서 환경 교육이 부차원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느껴지고요.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는 환경 교육의 어떠한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데 실제로 이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진짜 근데 실제로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자기 주도 학습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학습 방향을 선택을 하면서 학습 과정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학생들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높이고 평생 학습을 기반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국의 교육 문제는 여전히 학생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요. 원래는 학교로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나 다른 쪽으로 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저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저해하는 요소들은 이런 중심이 엇나갔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 메타인지라고 메타코그니션 능력은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신의 생각과 학습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학습 효율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데, 교육 과정에서의 그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이를 기반으로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솔직히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하죠. Project Based Learning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IB 커리큘럼을 그나마 괜찮아하는 게 IB 커리큘럼 안에서는 PP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학생이 자기가 관심 있는 문제점을 프로젝트로 이행을 해서 이때까지 끝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학생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그냥 막 하는 친구가 있죠.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PP를 그냥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빨리 패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PP를 통해서 아니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대학 입시를 보면요, 대부분 좋은 학생들의 성과들을 좀 찝어서 보면 프로젝트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수행한 연구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원자의 탐구 활동과 리더십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맨데토리 머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교육 컨텐츠와 학습 도구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정말로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저번 영상에 말했던 edX나 콜세라 같은 플랫폼인데, 이런 것들을 저는 무료로 아니면 저렴하게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큼 익사이팅 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요. 개인화된 학습을 제공을 얼른 저희 이 한국도 빨리 제공을 해서 이에 맞춘 테일러된 교육을 주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뭔가 챌린징한 태스크를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굉장히 선행 수업을 막 하다가 나중에는 AP로만 끝이 나는 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육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진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만약에 설립을 한다면 어떤 학교를 만들까라고 정말 1000번 이상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는 솔직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육 과정의 유연성이거든요. 학생들은 자신만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고, 오히려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저희가 지금 프리컨서팅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RWS 같은 거라든지 뭐든지 간에 적성을 찾을
찾을 수 있게끔 저는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AP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도 되게 좋지만 저는 그걸로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 계획도 세우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저는 커리큘럼을 되게 중요하게 첫 번째로 짤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평가 방식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량적인 시험 성적의 외에도 저는 포트폴리오라든지 프로젝트 결과물, 발표, 토론 이런 것들을 저는 평가로 반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일이나 콜롬비아 대학 같은 입학 사정에서 학생들은 영상 포트폴리오, 추천서, 과외 활동들의 종합적인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학생을 단순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진짜 능력과 열정을 파악하려고 그 깊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신빙성 있는 것들을 좀 저는 쌓아 놓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제일 깐깐하게 보는 게 교사들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 방법과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를 위해서는 저는 지속적인 연수와 아니면 뭐 전문적인 학습을 공동체로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성장을 발전을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미국에서는 KIPP라고 해서 Knowledge is Power Program이라는 학교들은 교사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교사들이 더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달아놓고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교사들은 매번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다라고 보고를 올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선생님이 갑이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학생들도 그 노력에 자기네들이 저 사람도 노력하는데 나도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네 번째는 그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좀 강조 혹은 강화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학교 교육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결이 될 때 교육의 효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를 실제로 협력을 시켜서 현장 학습이라든지 인턴십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가 찾을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학교 안에서는 미리 구축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실천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그 듀얼 시스템은 학교와 기업이 협력을 해가지고요.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그런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높은 취업률과 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빌 게이츠가 자기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하면서 이제 뭔가 솔루션을 줬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능한 친구들이 실제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저는 굉장히 많이 받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교육의 변화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그리고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는 GDP 대비 교육 예산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거든요. 이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교육 예산의 확대와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학 입시와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변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깊게 논의를 해봤다고 생각하고요. 불편한 현실이지만 미래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 변화에 발을 맞춰서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자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그냥 전달을 해서 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획일화된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요.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미래가 저는 정말 빠른 시기에 찾아오길 바라면서요. 저도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대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